안녕하십니까. 이진우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거복지 로드맵, 현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에 관련된 최종이 될 것 같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종본인 것 같은데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도 요 주제, 주거복지 로드맵이 불러올 파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과 신랄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춥다고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겨울은 또 겨울 다 와야죠. 좋습니다. 이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택 부분에 뭐 단 하나의 키워드를 잡자면 공공임대 100만 원 공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파장이란 오늘 주제를 잡으신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주거복지 로드맵을 이제 뭐 굉장히 발표한다 하다가 늦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이 주로 이제 공급에 대한 특히 공공임대, 공적임대라고 표현했는데 공급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은 이게 말하자면 민간을 죽이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공 주도의 공급이 이어지면은 그 시장 기능의 문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시장에 정말 적지 않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예측을 해보면은, 그런 파장을 예측을 해보면은 뭐 투자자라든가 실수요자들이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게 되겠구나, 이런 전략 같은 걸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임대주택에도 이제 전 정부였었죠. 야심차게 추진했던 뉴스테이 정책조차도 이제 앞에 공공자를 붙여서 한다고 한다면 그 공공임대 물량을 늘린다. 그럼 민간 건설업자들이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환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정부 입장에서 고민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공공주택을 많이 늘리면은 LH나 SH공사와 같은 공공부문의 적자가 굉장히 크게 누적이 됩니다. 그 LH공사 경우에는 뭐 이명박 정부 이전에 굉장히 그 부채가 컸었는데 그 이후에 크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130조 원이 넘거든요. 여기 하루 나가는 이자만으로도 뭐 400억 원 뭐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3조 줄였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거를 좀 기업을 끌어들여서 민간 중에서도 기업을 끌어들여서 기업형 임대로 해보자 하는 게 뉴스테이였어요. 근데 또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게 또 뉴스테이 정책이 또 폐기되고 이런 부분이 뭐 누구나 주택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이름을 바꿔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잘 설정하는 것 같아요. 뉴스테이에 요즘 쓰는 유행한 용어를 한번 쓰면 적폐 막 이런 게 딱 두 가지로 내세웠던데, 그 과도한 건설사들의 혜택과 그 주변 시세보다 높은 과도한 임대료 때문에 그 뉴스테이를 트랜스퍼한다, 전환을 공공임대로 한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또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공공주택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에서도 이제 많이 해봤던 것들입니다. 예, 보면은 뭐 1980년대 스페인도 그렇고 다른 선진국들도 이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 실패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공공 부분에서 공급을 하다 보면 우선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처럼 이 택지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택지 확보의 문제를 불러옵니다. 지금 그 개발이 진행 중인 택지들이 이번에 대부분 이제 공공주택, 공적주택으로 부지가 들어갔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민간에서는 택지 확보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요 측면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아무래도 이 100만 호를 지어서 임대료도 싸게 공급하고 또 분양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80% 분양가도 싸게 해주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그 수요자들이 기다리게 돼요. 결국 그러면은 민간 그 분양이라든가 민간 임대는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 이명박 정부 시절 때 보금자리 주택으로 이미 충분히 그 우리가 학습이 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그 보금자리 주택은 매우 특수한 형태였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공공부문에서 주로 공급을 할 때는 뭐 공공임대라든가 장기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이런 식으로 공급을 했었는데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거를 아예 분양으로 분양형이었죠. 대부분 했거든요. 예.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거죠. 그렇죠. 민간에서 분양을 한다면은 거기에 분명히 택지 조성할 때 이제 땅을 살 때 네, 예. 비싼 값으로 사야 될 거고 그렇죠. 또 이윤을 남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윤도 안 남기고 땅을 싸게 수용하고 이랬으니까 예. 당연히 보금자리 주택은 분양가가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품질 면에서 민간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걸 내놨기 때문에 예. 결국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고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분양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싸게 임대로 공급한다는 것 때문에 그 수요층을 대기 상태로 돌려버리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은 과연 이렇게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입주까지 가는데 단기간에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시차가 이제 발생하니까. 예, 기존에 이제 그 택지를 개발하고 있던 곳들은 뭐 몇 년 안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곳들은 뭐 택지 조성에서부터 또 착공, 뭐 분양 입주까지 이어지는데 한 6, 7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수요자들은 이렇게 6, 7년씩 걸린다는 내용을 모르고 대기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을 구입하기보다는 뭐 아무래도 전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시차를 두고 전세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발생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또 한 2, 3년 지나면은 지금 이번 그 주거복지 로드맵 공급 대책 때문에 또 분양 물량이 줄고 입주량이 줄어서 전세난을 더 확대시킨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뭐 원래 나오기로 예정돼 있었던 그 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이런 것들은 미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최근에 집값이 뭐 계속 서울 같은 데는 상승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에 또 집을 팔려고 했던 분들도 팔질 않는 거예요. 지금은. 보고 나서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정부에서 뭘 해줄 거다 이런 기대를 만들기 때문에 이 기대가 또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그렇죠.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뭐 우리 곽 대표님이 늘 주장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대형에 관심을 가져라 했던 이유가 공급 물량이 적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은 이제 중소형이 최초 강세였다는 얘기죠. 90% 이상 뭐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공급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그 지금 공공임대가 들어온다면 대부분 소형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시장 자체 가격의 왜곡이 된다는 우려도 저는 생기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이명박 정부 때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을 했는데 이번에 또 나온 대책들은 또 수요층을 구분한 대책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신혼부부, 그렇죠. 또 청년층, 또 뭐 소득 취약계층이라든가 고령층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나왔는데 또 청년들한테 주는 주택은 이렇게 뭐 원룸 같은 소형 주택으로 그렇죠. 45제곱미터 미만이라든지 공급을 하게 되는데 초소형이 나올 텐데 또 지금 보면은 공공부문뿐만이 아니고요. 그 뭐 지금 뭐 공기업들 지방으로 이전한 종전 부동산이라든가 뭐 공공청사들 중에서 개발 안 되는 곳들 이런 곳들이 지금 보면은 도심지에서 그 뭐 원룸이라든가 이런 건 소규모 주택으로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지금 이제 1, 2인 가구가 늘고는 있는데 최근 한 10년간의 추세를 보면은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이런 1, 2인 가구용 소형 주택의 그 공급량이 더 많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정부까지 나서서
이렇게 또 시장 실패를 불러온다면은 그건 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예, 거기다가 이제 민간 아까 우리 각 대표님 몇 차례 얘기한 거죠. 그럼 민간 건설사들이 당연히 참여를 안 하게, 공급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일단은 그 양질의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왜곡이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물론입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 보면은 굉장히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입지도 좋고 또 어떤 뭐 자산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고 싶은 이런 욕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런 양질의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느는데 사실 공급되는 주택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경쟁이 벌어지고 뭐 이런 차별화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번에 민간 분양 그 중에 100만 호 중에 또 민간 분양 공공택지 공급이 한 15만 호 정도 된다면 그거는 이제 그 민간 택지에 나오는 것들도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민간 택지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공 택지에 이제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일반 분양이잖아요. 그 물량에 대한 우리가 내곡 세곡 지고 충분히 봐왔지 않습니까? 그 가격의 그 언밸런스 미스매칭 되는 거를. 근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거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막 밀어붙이는 건가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거나 확신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의 가격을 오르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법은 싸게 공급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가격에 대한 그 통제는 저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저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 세계 경제 구조 자체가 지금 뭐 성장, 수출 확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뭐 넛지 효과라고 우리가 책을 봤지 않습니까? 정부의 기능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모든 세계의 석학들이 얘기하고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은 이렇게 정부 주도하에 시장 가격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 대표님은 뭐 물론 저는 뭐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반대를 하는데 정말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이렇게 그 수요자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제가 흔히 비유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코끼리를 규제라는 냉장고 안에 가두면은 그게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규제는 규제라는 냉장고는 바로 만들 수 있는데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이 공급 이 냉장고는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곽 대표님 이번에 뭐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번에 그 공공임대라는 게 뭐 전부 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잖아요. 그중에 뭐 괜찮은 지역들도 있죠. 과천 주암지구나 과천 지식정보단지나 아니면 진접이나 남양주 진접이나 서울 근접성이 좋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다른 갈등을 만든다는 얘기죠. 수용이라는 공공이니까 수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보상가가 감정가에 많이 올라갔지만 그 내가 땅 주인이 그린벨트에서 농사 짓는데 주변에 팔리는 뭐 매매된 가격은 1,000만 원이 예를 들면 우리 거는 예를 들어 300만 원에 수용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제가 수용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는 뭐 좀 억울한 측면들이 있겠죠. 지주들 입장에서는. 근데 공공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공공의 이름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런 수용에 대한 저항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택지를 조성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금세 이런 일이 되지는 않을 거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 지금 계획된 물량들이 입주하기 전에 그 중간에 전세난이 심해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여튼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에 돈 버는 부동산 우리 곽창석 대표님과 저 프로를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럴 때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투자자라면, 실수요자라면.
늘 얘기하지만은 지금 정부에서 이런 그 싼 집을, 좋은 집을 지어줄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무주택이라는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이미 그 구입할 능력이 있고 의사가 있다면은 저는 일단 구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예. 그리고 뭐 나는 1세대 1주택이다. 예. 뭐 이런 분들도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일시적 2주택 전략으로 가시는 게 무슨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다주택이라면은 좀 이제 사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면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양도 차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자, 이것들 중에서 내가 장기적으로 월세 받는 부동산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속칭 네. 똘똘한 부동산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라. 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예. 이제 여러 주택이 있으면은 예, 예. 이거를 이제 뭐 던져버리는 전략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예, 예. 팔아서 차익을 남긴다는 거를 목표로 거기에다 포커스를 딱 맞춰서 보면은 예, 예. 다 던져야 되고 또 빨리 던지는 게 낫겠죠. 그렇죠. 또 다주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예, 예. 내가 노후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들겠다. 예, 예. 그런 걸, 그러니까 차익에 대한 목표를 던져버리면은 그다지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 차익형이라는 것보다는 캐시플로우형 부동산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데 그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예, 예. 요번에 이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은 아예 그냥 차익은 관심을 두지 마시고 여기에서 나중에 뭐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월세를 얼마를 받겠다. 이런 걸 목표로 하면은 오히려 머리가 덜 복잡해지고 그렇죠.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곽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골프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가 생각나네요. 치는 그 짧은 한 2, 3초 사이에 보통 생각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럼 꼭 뒷땅을 치거나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곽 대표님이 저한테도 해주신 얘기잖아요. 생각 없이. 예. 룰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오늘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불러온 파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